이번 차시의 학습 목표입니다. 확인을 마치셨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경영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글로벌 환경과 그 다음 다국적 기업, 그거를요,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 환경이 변화하는 전환기에 속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국제 경영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여러 가지 내용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은 국제 경쟁력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교우위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아마 국제무역론 파트에 가보시면은 그때 이제 비교우위에 대한 개념, 그거에 대해서 좀 언급할 텐데요. 여기서는 직관적인 간단한 그 아이디어만 제시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는 물건을 만들거나 그랬을 때 꼭 필요한 요소가 노동과 자본, 토지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지식이라는 knowledge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식 기반 사회, 지식 기반 경제 이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 knowledge라는 새로운 보이지 않는 지식,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그 방법,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야 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국제 경쟁력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IMD라는 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라는 뭐 유명한 또 비즈니스 스쿨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매년 국가 경쟁력을요, 이렇게 순위를 매겨가지고 평가를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2007년서부터 약간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22위. 이게 몇 개 중에서 22위냐면요. 그냥 뭐 한 150개 국가에서 22위가 아니라 뭐 대략 한 50개국 정도 가지고 이제 평가를 이제 해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되는 것이죠. 성과는 뭐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네요. 그래도. 하지만 여기 세부 내역을 보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라든가 사업의 효율성 이런 거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또 이게 뭐예요?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래서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해외 직접 투자를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늘상 흔히 드는 게 외국 같은 데에서는 간단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서류를 이렇게 많이 띄워오라고 하는지, 그리고 정부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규제를 많이 가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이런 규제, 가능한 한 규제를 이런 거는 좀 철폐해야지 좀 더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이런 정부의 규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점수를 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2013년에 발표한 그 몇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상식 차원에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1위는 어디가 있었는가? 예전에 홍콩 이런 데서 주로 1위를 하기도 했고요. 미국이 한 2위 뭐 이렇게 했었는데, 미국이 금융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풍부한 기술 혁신, 또 성공적인 기업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이 1위를 차지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중국과 일본이 상승했네요. 중국은 21위, 일본도 24위. 아무튼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린 20년, 뭐 거의 30년 막 자꾸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요. 아베노믹스, 아베 정권이 여러 가지 막 돈을 쏟아붓는 그런 상황. 그래서 엔화를 가치를 낮춰가지고 그래야 수출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경제를 활력소를 끌어올리기 위한 아베노믹스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봐서 올라간 거 아닌가?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장 경쟁력이 높은 국가가, 스위스가 2위, 스웨덴 4위, 독일이 이제 EU에서 이제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뭐, 다각화된 경제라든가 수출 위주, 또 건실한 기업, 이런 것들, 좋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유럽 국가 외에 나머지 유럽 국가들은요, 어떻게 돼요? 그 EU, 유럽 국가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그리스라든가 이런 남유럽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막 거의 국가 재정이 파산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성적은 굉장히 경쟁력은 낮게 나왔다는 거. 자, 그리고 또 브릭스 국가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B가 브라질이고요. R이 러시아고요. I는 인도, 그리고 C는 차이나. 그래서 이걸 브릭스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이 브릭스 국가들의 결과는 상반됐대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올랐는데 인도나 브라질 이런 국가들은 순위가 이제 떨어졌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그리고 그 신흥경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경제 회복, 세계 경제 회복이 약간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큰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성과가 좀 약간 미진한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가 경쟁력이 좀 약간 올라갔는데 앞으로 이 구조조정 같은 거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뭐 향방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결과 발표를 했다라는 거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 국제 경쟁력 어떻게 됐는가. 1960년대요. 사실 우리나라가 보통 보면은요, 해방된 다음에 뭔가 일어나려고 했는데 뭔가 뭐 전력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북한 쪽에 많이 있었고요. 아시겠지만 남한에는 농업이라든가 이런 쪽이 이제 많이 활성화돼 있었거든요. 근데 남북 분단이 되면서 또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 국토가 거의 폐허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보통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요, 어떤, 뭐, 그냥 아니면 뭐 신문이나 이런 거 낼 때는 보통 극단적인 표현을 잘 쓰진 않거든요. 절대 뭐 그런 건 아니다, never, 이런 표현을 쓰진 않고요. 왜냐면 진짜 그 예외적인 경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외국의 기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쫙 봤더니 우리나라의 그 황폐해진, 그냥 폐허가 된 그 우리나라 국토에서는요, 가만히 봤더니 아무것도 이제 새로운 장미가 필 가능성이 결코 없다 이렇게 되게 센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은근과 끈기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투자 등등 이걸 통해 가지고요.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시작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한강의 기적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왜 그게 뭐 대단한 기적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